한국의 안토니 퀸, 스크린의 불사신. 1960년대, 그는 칼에 찔려도 죽지 않는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 황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천하를 호령하던 100kg의 거구는 반토막이 났고 평생을 당당히 지탱하던 두 다리는 발목 아래가 절단되어 사라졌습니다. 스크린 속에 영웅 황해를 무너뜨린 건 영화 속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전원구에 말년을 지옥으로 몰고 간 소리 없는 암살자, 바로 당뇨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가장 처절한 몰락.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그 비극의 시작을 알기 위해 시계를 1921년으로 돌려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함경남도,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땅이었습니다. 본명 전원구. 식민지 조선에서 사내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울분을 삼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펜을 들었고 어떤 이들은 만주로 떠났지만 혈기왕성한 청년 전원구는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그가 몰두한 것은 책상 위의 학문이 아니라 사각 링 위의 혈투였습니다. 그는 복싱 선수였습니다. 왜 하필 복싱이었을까요? 식민지 청년이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 합법적으로 일본인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링 위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훗날 스크린을 압도하게 될 그 매서운 눈빛, 상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야수 같은 시선은 연기 학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땀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하는 체육관에서 주먹이 오가는 찰나의 순간에 생존 본능으로 체득된 것이었습니다. 턱을 당기고 눈을 치켜뜨며 가드를 올리던 그 자세. 훗날 영화 평론가들이 황해의 연기에는 날것의 살기가 있다고 평했던 그 독보적인 아우라는 바로 이 시절 링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새로운 무대를 찾아 헤맸습니다. 1945년 해방, 그리고 이어진 1950년 한국전쟁.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폐허 위에서 대중문화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먹을 밥은 없어도 사람들은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해줄 이야기를 갈망했습니다. 극장은 유일한 도피처였고 스크린 속의 배우들은 사람들의 꿈을 대신 살아주는 대리인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 영화계는 꽃미남 배우들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곱상한 외모, 부드러운 목소리의 멜로 배우들이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해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투박했습니다. 바닷바람에 깎인 바위처럼 거친 피부, 굵은 선, 그리고 무엇보다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달랐습니다. 그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았습니다. 1958년,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충무로 관계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배우에게는 진짜 사내 냄새가 난다. 그것은 당시 유행하던 세련된 멜로 연기와는 전혀 다른 결이 흙냄새 나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한국의 안토니 퀸이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명배우 안토니 퀸. 영화 길의 잠파노나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처럼 안토니 퀸은 거칠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뜨거운 인간미와 슬픔을 간직한 캐릭터의 대명사였습니다. 대중들이 황해에게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이국적으로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황해의 얼굴에는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견디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던 당시 한국 아버지들의 초상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굵은 목소리로 대사를 내뱉을 때 관객들은 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 형제 혹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한국 영화사에서 남성상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남자 주인공들이 비극적인 운명에 눈물 흘리는 지식인이나 로맨티시스트였다면 황해는 운명에 맞서 주먹을 휘두르고 운명이 덤벼들면 맞받아치는 행동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우아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걸었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습니다. 이러한 그의 캐릭터는 1960년대 한국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적인 사회에서 동적인 사회로 급변하던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전성기의 화려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겪었던 무명 시절의 고단함도 기억해야 합니다. 액션 스타로 떠오르기 전 그는 수많은 영화에서 조연과 단역을 전전했습니다. 때로는 악당의 부하로, 때로는 지나가는 행인으로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시절 동료 배우들의 증언에 따르면 황해는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몸을 푸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복싱 선수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밴 탓이었습니다. 그는 연기를 예술이라기보다는 노동으로 대했습니다. 성실한 노동자가 매일 아침 일터에 나가듯 그는 카메라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내 무기는 성실함과 튼튼한 몸뚱어리뿐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몸뚱어리가 훗날 자신을 배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닥치는 대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는 르네상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옥, 유현목, 김기영 같은 거장 감독들이 등장했고 영화 제작 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황해는 준비된 사수였습니다. 그의 거친 매력을 알아본 감독들은 그에게 점점 더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액션 장르가 태동하던 그 시기, 대역 없이 맨주먹 액션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는 황해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다른 배우들이 합을 맞추며 흉내만 낼 때 그는 진짜로 때리고 진짜로 맞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 나는 소리는 효과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영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위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강인함을 온몸으로 구현해낸 배우 황해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의 전성시대, 대한민국 액션 영화의 황금기가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극장 간판에 걸리기만 해도 표가 매진되던 그 뜨거웠던 시절, 그가 어떻게 전설적인 캐릭터들을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그 캐릭터가 당시 대중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딱지처럼 앉기 시작한 자리에 산업화의 거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시멘트 먼지와 연탄 냄새, 그리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팠지만 그보다 더 굶주려 있던 것은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 가난 때문에 구겨진 가장의 자존심. 대중은 이 울분을 대신 터뜨려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가죽 점퍼를 걸치고 시가를 질겅질겅 씹으며 불의를 보면 앞뒤 재지 않고 주먹을 날리는 남자
황해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한국 액션 영화의 열풍은 단순한 영화적 성공을 넘어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이 시기 황해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바른 생활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밑바닥 인생이었고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믿는 무법자였으며 세상의 쓴맛을 다 본 듯한 허무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빽 있고 돈 있는 악당들이 법망을 피해갈 때 황해의 캐릭터는 그 법이라는 허울 좋은 울타리를 맨주먹으로 부수고 들어가 응징했습니다. 내 주먹이 법이다 라는 그의 일갈은 답답한 현실에 짓눌려 살던 서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는 사이다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극장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완 개봉 시절 종로와 충무로의 극장 앞에는 조주 할인부터 심야 상영까지 표를 구하려는 줄이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섰습니다. 안표상들이 활개를 쳤고 극장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스크린 속 황해가 악당의 아지트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면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그가 특유의 묵직한 훅으로 거구의 악당을 쓰러뜨릴 때는 극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황해의 의리를 이야기했고 청년들은 그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 남성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남성성의 이데아였습니다. 말수는 적도에 행동은 굵고 겉은 거칠지만 속은 따뜻한 남자.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상이자 형님상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를 수식하던 한국의 안토니 퀸이라는 별명은 그가 단순히 액션 스타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안토니 퀸이 연기한 그리스인 조르바가 보여준 것은 자유와 야성이었습니다. 황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액션에는 정교하게 합을 맞춘 무술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처절한 개싸움의 미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쁘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뒹굴고 깨지고 피를 흘며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웠습니다. 그 날것의 몸부림, 그것은 마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당시 한국인들의 삶 그 자체를 은유하는 듯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깨진 입술과 퉁퉁 부은 눈두덩이를 보며 묘한 동질감과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도 우리처럼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맞고도 다시 일어나는구나. 황해의 육체는 그 자체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배우 황해의 진가는 그가 주먹을 내려놓았을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액션 배우라는 꼬리표가 훈장이자 족쇄가 되어가던 1969년, 그는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작품을 만납니다. 바로 영화 독짓는 늙은이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갱단의 보스도 형사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흙과 불 앞에서 씨름해온 늙은 도공이었습니다. 독짓는 늙은이에서의 황해는 우리가 알던 그 액션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갔던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었고 사람을 죽일 듯 노려보던 눈빛은 가마 속의 불길을 응시하느라 깊고 그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액션이 아닌 침묵을 연기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손길, 실패한 작품을 가차없이 깨부술 때의 그 미세한 떨림, 그리고 완성된 도자기를 바라볼 때의 그 허무하면서도 충만한 표정. 그는 대사 한마디 없이도 인간의 집념과 예술혼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제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합니다. 트로피를 손에 쥔 그는 무대 위에서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순간은 한국 영화사가 그를 액션 스타에서 연기 장인으로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황해의 주먹 안에 감춰져 있던 섬세한 감수성이 폭발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증명해냈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단순히 육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찰하는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후 그는 이어도 족보 등 문예 영화와 사회성 짙은 드라마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영희 스펙트럼을 과시했습니다. 임권택, 김수용 등 당대 거장 감독들이 가장 신뢰하는 배우, 어떤 역할을 맡겨도 그 인물이 되어 걸어 나오는 배우, 그것이 1970년대의 황해였습니다. 이제 스크린을 벗어나 그의 사적인 영역, 철옹성 같았던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밖에서는 호랑이 같았던 이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이중적인 모습이 훗날 투병 생활에 어떤 아이러니를 가져다 주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설적인 가수 백설이와의 결혼, 그리고 국민 가수 전영록의 아버지로서의 삶.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연예계 최고의 로열 패밀리라 불렀으며 그들의 삶은 유리창 너머의 보석처럼 반짝이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스크린 밖 그의 삶도 영화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1954년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한민국 연예계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바로 봄날은 간다를 부른 당대 최고의 디바, 가수 백설이와 액션스타 황해의 결혼 발표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톱스타 영화 배우와 최고의 아이돌 가수가 결합하는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이었습니다. 대중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백설이 여사는 목소리만큼이나 외모도 가녀리고 섬세한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황해는 어떤가요? 산적 수염의 근육질 몸매, 거친 목소리를 가진 야수 같은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렇게 거친 남자와 유리 같은 여자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금방 깨지지 않을까? 미녀와 야수의 만남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닫힌 현관문 안에서 야수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황해는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밖에서는 호령하고 밥상을 엎을 것 같은 가부장적인 이미지였지만 집에서는 아내 백설이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훗날 아들 전영록 씨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아버지를 휘어잡고 사셨죠. 아버지는 밖에서 쌓인 긴장과 피로를 어머니의 노래와 내조로 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가정은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무거운 갑옷을 벗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수백 명 적을 때려 눕히던 그 주먹은 집에서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행복은 1980년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의 아들 전영록이 부모의 끼를 물려받아 여기에 데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모 후광 입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전영록은 실력으로 그 모든 편견을 잠재웠습니다. 종이학,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불꽃. 내놓는 곡마다 히트를 기록하며 그는 198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했습니다. 아버지 황해에게는 1960, 70년대가 있었다면 아들 전영록에게는 1980년대가 있었습니다. 두 대에 걸쳐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정점에 선다는 것, 이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자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황해는 아들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무뚝뚝한 함경도 사내였기에 면전에서 칭찬은 잘 못했지만 TV에 아들이 나올 때면 슬그머니 볼륨을 높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아들의 뮤직비디오나 방송부대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아버지와
청바지를 입은 아들이 한 화면에 잡힐 때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명한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 화목한 가정, 존경받는 원로로서의 위치. 이 시기 황해의 인생은 마치 잘 짜인 각본의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스케줄은 살인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겹치기 출연이 관행이었습니다. 하루에 3개에서 4개의 영화 현장을 오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이동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부산에서 깡패 두목을 연기하고 저녁에는 서울 세트장에서 시골 아버지를 연기하는 강행군이 몇 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200편이 넘는 다작. 이것은 배우로서의 영광인 동시에 인간 황해의 몸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력을 맹신했습니다. 젊은 시절 복싱으로 다져진 강골.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새벽 촬영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강철 같은 체력. 주변 사람들은 그를 철인이라 불렀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촬영장에서 피로회복제를 물처럼 마시고 끼니를 걸은 채 담배로 허기를 달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늦은 밤 포금을 하는 생활. 그것은 당시 충무로의 낭만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그의 췌장과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식습관은 훗날 찾아올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대식가였습니다. 고기와 술을 즐겼고 단 음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액션 연기를 소화하다 보니 몸이 요구하는 대로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했던 것입니다. 황해 형님은 앉은 자리에서 소주대병은 거뜬하다는 무용담이 전설처럼 떠돌았지만 그 전설 뒤에서 그의 인슐린 시스템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경고했더라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천하장사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였으니까요.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던 그 시절, 그의 몸속에서는 당뇨라는 시한폭탄에 초침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극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이 로열 패밀리를 비추고 있을 때 황해의 몸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황해는 병원으로부터 처음 당뇨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60대 중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뇨를 그저 부자병이나 나이 들면 을에 생기는 병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황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자신의 건강을 맹신하는 쪽이었습니다. 평생을 운동선수와 액션 배우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두꺼운 뼈, 바위덩어리 같은 근육,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그에게 설탕물병 따위가 대수롭겠냐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의사 양반, 나 황해야. 내가 링 위에서 맞은 주먹이 몇 갠데 이깟 걸로 죽겠어. 운동 좀 하고 땀 좀 빼면 낫겠지. 그는 처방받은 약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식습관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건강 좀 챙기시라고 걱정하면 그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 호탕함이, 그 남자다움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습니다. 당뇨는 소리 없이, 통증 없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의 췌장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공격하고 눈의 미세한 핏줄들을 막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촬영장에서 대사를 외우는데 자꾸만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흘밤을 새우고도 끄떡없던 체력이 이제는 반나절 촬영에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00kg에 육박하던 건장한 체구에서 살이 이유 없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을 때 그는 좋아했습니다. 나이 들어 살 빠지니 몸이 가볍고 좋구먼. 그것이 근육이 녹아내리는 신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는 이 모든 증상을 그저 노화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라고 자주 섞인 농담을 던지며 그는 병원에 가는 대신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전조 증상은 이제 실질적인 위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이 생긴 것은 배우의 생명과도 같은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대본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안이려니 생각하고 돋보기를 썼지만 안개 낀 듯한 시야는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당막막병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대 배우의 표정을 읽어야 리액션을 할 수 있는데 상대의 얼굴이 뭉개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그는 이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 백설이에게 대본을 읽어달라고 부탁해 그 소리를 듣고 대사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늘어났습니다. 액션씬을 찍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거나 평지에서 이유 없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마치 솜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래라며 툴툴거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천하의 황해가 그 무소해 같은 다리가 고장 났다는 사실을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당뇨는 이제 합병증이라는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몸 안의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자 온몸이 붓고 요독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투석을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진을 빼놓는 일인지. 굵은 바늘을 꽂고 몇 시간 동안 피를 걸러내고 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천하장사의 기운은 그 투석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생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는 배우다.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행사장에 나가고 짧은 인터뷰라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살이 쏙 빠져버린 노인에게서 왕년의 액션 스타를 기대하는 감독은 없었습니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는 서서히 현재 진행형 배우가 아닌 과거의 전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1년 어느 날,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발가락에 난 작은 상처. 평소 같으면 며칠 만에 아물었을 그 사소한 상처가 낫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검게 변해갔고 고름이 찼으며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병변, 흔히 말하는 당뇨발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발끝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가 차단되었고 높은 혈당 때문에 세균은 폭발적으로 번식했습니다. 가족들은 기겁하며 그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너무 늦었습니다. 괴사가 이미 발목 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절단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온몸에 균이 퍼져 생명이 위험합니다. 절단? 내 다리를 자르란 말이오? 황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달리고 차고 버텨주었던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로 자식들을 키웠고 그 다리로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잘라내라니요. 그는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내 다리를 자르느니 차라리 죽겠다. 의사놈들이 뭘 안다고 내 다리를 자르라고 해. 난 못해. 안 해.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침대 위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은 지켜보는 가족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리를 남겨두면 그가 죽습니다. 아내 백설이와 아들 전영록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살아야지. 다리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우리 곁에만 있어줘. 아버지, 제발요. 수술 받으세요. 가족들의 간절한 애원, 그리고 점점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도장이 찍히고 그는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가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오면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천하장사 황해가 아닐 것이라고. 두 다리를 잃은 거인. 이제 그에게는 스크린 속의 영웅이 아닌 현실의 장애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가시밭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그가 자신의 텅 빈 이불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느꼈을 그 절대적인 상실감. 그것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수술실에 차가운 공기가 가시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황해는 본능적으로 이불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던 다리였습니다. 뇌는 여전히 발가락 끝이 간지럽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발목이 시큰거린다고 아우성치고 있었기에 그는 당연히 그곳에 다리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뭉툭하게 끊어진 허공뿐이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뚝 떨어진 이불의 경사. 그 낯설고 공포스러운 감각을 확인한 순간 천하장사 황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던 두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는 상실감, 이제 다시는 땅을 딛고 설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잘려나간 다리의 환영을 부여잡고 속으로 삼키는 울음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썩어 들어가던 부위를 도려냄으로써 폐혈증의 위험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건진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이제 침대라는 좁은 섬에 갇힌 수인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는 내 주먹이 법이다 라고 외치던 호랑이였지만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환상통이었습니다. 이미 잘려나가고 없는 발가락이 불에 타는 듯이 뜨겁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긁으려 해도 긁을 발이 없었습니다. 주무르려 해도 주무를 다리가 없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젓다가 침대 난간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내 발 좀 주물러줘. 발이 너무 아파. 한밤중에 잠꼬대처럼 내뱉는 남편의 말에 아내 백설이는 텅 빈 이불 자락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없는 다리를 주무르는 신용을 하며 이제 괜찮아요? 시원해요? 라고 묻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옥과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잔인한 현실의 두 번째 막, 투병과 몰락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속에서 화려했던 스타의 삶 이면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고통, 경제적 빈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목을 조여 오기 시작합니다. 왕년의 톱스타가 왜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는지, 한국 영화계의 구조적 모순과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냉혹한 문제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황해 정도 되는 대스타가, 백설이 같은 인기 가수가 돈 걱정을 한다고. 평생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통장의 장원은 결코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영화계와 연예계의 슬픈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황해가 전성기를 누리던 1960년대와 70년대, 배우들의 출연료 지급 방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러닝 개런티나 재방송 저작권료 같은 개념이 전무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찍으면 목돈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영화가 대박이 나서 극장에 사람이 미어터져도 배우에게 돌아오는 추가 수익은 0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영화계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출연료를 떼이거나 어음으로 받았다가 부도가 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의리를 중시했던 황해는 사정이 어려운 후배 감독이나 제작자가 형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사정하면 돈 한 푼 받지 않고 우정 출연을 해주거나 헐값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는 계산적인 사업가가 아니라 낭만적인 예술가이자 의리파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스태프들과 후배들을 끌고 가서 술과 밥을 사 먹이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다 써야 직성이 풀리는 호탕한 성격 탓에 번은 족족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연예인 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던 시절, 노후 대비라는 개념조차 희미했습니다. 내 몸이 재산인데 계속 영화 찍으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몸이 무너지는 순간 경제적 파탄으로 직결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가 앓고 있던 당뇨와 신부전증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받아야 하는 투석 비용, 입원비, 간병비, 각종 약값은 매달 수백만 원에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10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평생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재산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탕진되었습니다. 집을 줄이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치웠지만 병마라는 괴물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바로 아들 전영록이었습니다. 8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전영록 역시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전국의 밤무대와 행사장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밤이면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는 나이트클럽 무대에 올라 종이학을 부르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를 열창했습니다.
관객들은 신나서 춤을 추고 환호했지만 선글라스 뒤에 가려진 전영록의 눈은 퉁퉁 부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땀에 젖은 채 입금된 돈을 확인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병원비를 수납하는 일상.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원무과 앞에서 마주친 전영록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전영록 씨, 요즘 TV에서 잘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나 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병원비 벌러 다닙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무게를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연예인 가족이니까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당장 다음 달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예인이 돈 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아야 했던 그들의 고통은 일반인들보다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의 황해는 더 이상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까다롭고 예민한 그리고 서러움 많은 장기 입원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1인실을 쓸 형편이 안 되어 다인실에 머물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 저기 누워있는 사람 황해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힘 좋더니 다 늙어서 저게 무슨 꼴이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특히 팬들에게는 죽어도 보이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혈관을 찾지 못해 바늘을 여러 번 찌르자 황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안 해. 다 필요 없어. 그냥 죽게 내버려둬. 그것은 간호사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주사안을 하나에도 아파하고 쩔쩔매는 약해 빠진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왕년의 액션 스타가 고작 주사 바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린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 백설이는 남편의 야윈 손을 꼭 잡고 달랬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아요. 당신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 조금만 더 참아요. 디바의 고운 손은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거칠어졌고 화려했던 무대 의상 대신 간편한 트레이닝복이 그녀의 일상복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다는 점입니다. 치매라도 왔다면 차라리 현실을 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TV 영화 채널에서 자신의 전성기 시절 영화가 방영되는 날이면 그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의 젊은 황해는 두 다리로 공중공중 뛰며 악당을 발차기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밖에 늙은 황해는 다리가 잘린 채 링거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잔인한 대비.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하는 조명탄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은 저기서 저렇게 펄펄 날아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똥기저귀나 차고 있구나. 그 말 속에 담긴 자괴감의 깊이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기했던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감독이 컷을 외치면 고통이 끝나지만 현실의 고통에는 컷이 없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연속. 그것이 황해가 마주한 말년의 삶이었습니다. 2003년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집이 되었고 침대가 그의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40kg대까지 줄어들어 뼈 위에 가죽만 덮어놓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 한때
그 가슴은 얼마나 넓고 단단했던가요? 여배우들이 기대어 울던 그 든든한 가슴은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기 위해 힘겹게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은 만류했지만 황해는 의외로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에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비록 추레할지언정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잊혀가는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더 컸던 것일까요? 기자가 병실을 찾았을 때 황해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그는 훗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될 명언을 남깁니다. 기자 양반, 내가 평생 영화판에서 배운 게 뭔지 아시오? 폼 잡지 말라는 거야. 영화 속에서는 주먹 한 방이면 다 해결되지만 인생은 주먹으로 안 돼. 내 주먹이 법이라고 떠들었는데 보시오. 진짜 법은 이 병상 위에 있어.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묶어놓은 이 병이 진짜 법이야. 그것은 패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고통 속에서 깨달은 늙은 현자의 독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장애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워했습니다. 조금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조금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조금 더 연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늦은 후회들. 가족들이 전하는 황해의 마지막 시간들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에도 그는 아내를 찾았습니다. 설이야, 미안하다. 고생만 시키고 나 먼저 가면 당신 노래 실컷 불러. 나 때문에 노래도 못하고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하느라 무대를 떠나야 했던 아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들 전영록에게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영록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건강해라. 그리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죽음이 문턱까지 차오른 순간에도 그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배 연예인으로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2005년 11월 12일 밤 9시 30분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째깍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와 섞여 불안한 정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황해의 가슴 움직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곁을 지키던 아내 백설이는 남편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들 전영록은 붉어진 눈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환상통도, 투석의 고통도, 잘려나간 다리의 상실감도 이제는 그를 놓아주는 듯 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가족들은 직감했습니다. 천하장사가 이제 긴 싸움을 끝내고 링에서 내려오려 한다는 것을요. 오후 9시 42분 의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액션 영화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수백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던 불사신 황해. 악당의 칼에 맞아도 껄껄 웃으며 소주를 들이켜던 그 호탕한 사나이가 현실의 병마 앞에서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향년 84세.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식어가는 육신과 그가 평생을 바쳐 찍어온 200여 편의 영화 필름들 뿐이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소식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과 뉴스에는 일제히 원로 배우 황해 별세,
한국의 안토니 퀸지다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빈소에는 국화꽃 향기가 진동했고 영정 사진 속의 그는 전성기 시절에 건강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맨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 하지만 그 사진을 마주하는 조문객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을 것만 같은데 병풍 뒤의 관 속에 누운 그는 너무나 작고 가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영화 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영화에 바친 고인에 대한 영화계의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신영균, 남궁원, 윤정희 등 당대를 함께 풍미했던 은막의 스타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부축을 받으며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흰 눈이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동료 배우 신영균 씨는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형님,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가셨소? 우리끼리 소주 한 잔 더 해야지.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맘껏 뛰어다니려. 그들은 단순히 동료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 함께 뒹굴며 한국 영화를 일으켜 세웠던 전우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황해의 죽음은 그들에게 우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서글픈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빈소 한쪽에서는 후배 배우들이 모여 고인의 무용담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황해 선생님, 주먹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아냐. 액션씬 찍다가 스치기만 해도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 촬영 끝나면 꼭 스태프들 챙겨서 국밥 사주시던 분이었지. 이야기꽃이 피어날수록 빈소의 공기는 더욱 애잔해졌습니다. 호랑이 같았던 선배, 그러나 후배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했던 큰형님. 이제 충무로에는 그런 어른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상주인 아들 전영록은 조문객을 맞으며 묵묵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성을라스 뒤에 감춰진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태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자 언제나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거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 영록아, 너는 나처럼 아프지 말라는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짊어졌던 가장의 무게, 그리고 스타라는 자리의 고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이 더욱 쓸쓸하고 죄송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발인 날 아침, 운구 행렬은 고인이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충무로 거리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절차와 여건상 바로 장지로 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영구차는 그가 살았던 자택 앞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 백설이는 휠체어에 앉아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잘 가요. 거기서는 다리 쭉 펴고 자요. 나 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녀의 작별 인사는 목구멍 안에서 맴돌다 흐느낌으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반세기 넘게 이어온 세기의 로열 패밀리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 차가운 흙이 관 위로 덮이는 순간 사람들은 그가 생전에 남긴 진짜 유언의 의의를 되새겼습니다. 내 영화를 다시 봐주면 고맙겠다. 도대체 그는 왜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인기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앙상한 노인, 다리가 잘린 장애인, 대소변을 못 가리는 환자로 기억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은 필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내 영화는 악당을 향해 주먹을 날리던 그 강인한 육체였고 독 짖는 늙은이에서
도자기를 빚던 그 치열한 예술론이었으며 전장의 참호 속에서 전우를 구하던 그 뜨거운 인간애였습니다. 그는 육신이 썩어 없어진 후에도 스크린 속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살아 숨쉬는 배우 황해로 남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한 환자로 보지 말고 당당한 배우로 기억해달라. 그것은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나이의 마지막 부탁이자 절규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 백설이 여사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평생의 동반자이자 자신이 돌봐야 했던 존재가 사라지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 역시 고혈압과 합병증으로 투병하다가 남편이 떠난 지 5년 만인 2010년 하늘에 있는 남편의 곁으로 따라갔습니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난 두 분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황해 선생님은 튼튼한 두 다리로 마중을 나오고 백설이 여사는 다시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재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 2025년에 우리가 있습니다. 황해 선생님이 떠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은 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중의 기억은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집니다. 요즘 10대, 20대들에게 배우 황해를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가수 전영록 아버지요. 혹은 티아라 보람이 할아버지라고 되묻는 것이 고자일 겁니다. 전설은 잊혀지고 영웅은 박물관의 박제처럼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의 유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보관소, 서늘한 한권왕 습실 안에는 황해가 출연한 영화의 원본 필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복원 기술의 발달로 이 필름들이 다시 빛을 보고 있습니다. 4K 화질로 복원된 영화 속의 황해는 2025년에 최신 블록버스터 액션 배우들 못지않은, 아니 그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복원된 영상 속에서 그는 살아있습니다. 땀구멍 하나, 근육의 떨림 하나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가 스크린 안에서 포효할 때 20년 전 그를 올가매던 병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완벽한 육체, 완벽한 정신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우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특권, 디지털 불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비로소 그가 왜 내 영화를 다시 봐달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그의 영혼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옛날에 영이 잘하는 배우가 있었다는 회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특히 그 처절했던 말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묵직하고도 섬뜩한 경고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뇨라는 이름의 저승사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황해를 쓰러뜨린 당뇨병. 2005년 그가 사망할 당시만 해도 한국의 당뇨 환자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뇨 전 단계인 고위험군까지 합치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잠재적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아님에도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침묵의 재앙입니다. 황해 선생님의 사례는 당뇨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전형적인 교과서입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나는 운동선수 출신이야. 나는 통뼈야. 이런 자만심이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술 한 잔 먹고 푹 자면 낫는다.
내 몸은 내가 안다. 근거 없는 자신감. 황해 선생님의 비극은 바로 그 방심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당뇨는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암처럼 통증을 주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조용히 혈관 속에 스며듭니다. 혈당이 높아진 피는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해 온몸을 돕니다. 그 끈적한 피가 미세한 혈관들을 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눈의 혈관이 막히면 실명, 콩팥의 혈관이 막히면 투석, 그리고 발끝의 혈관이 막히면 절단.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자신의 발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이불을 들쳤을 때 내 발목 아래가 사라지고 없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또렷하게 볼 수 없다면,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내 피를 맡겨야 한다면, 이것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하장사 황해조차 피해가지 못한 길입니다. 그 강인했던 육체도 당뇨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황해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걸작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말년을 통해 몸소 보여준 건강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전자가 배우로서의 업적이라면 후자는 인간 황해가 후대에게 남긴 피 맺힌 교훈입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몸을 텍스트 삼아 우리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보라. 천하를 호령하던 나조차 이렇게 무너졌다. 거만하지 마라. 건강 앞에서 겸손해라. 그 간절한 당부를 뒤로하고 2005년 11월에 그 차가웠던 빗줄기는 그쳤지만 그가 남긴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속의 그는 여전히 젊고 강하지만 우리는 그 강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침대에 눕게 된 후 한 번도 신지 못했던 낡은 가죽 구두. 그 신발은 주인이 다시 일어나 끈을 메고 문 밖을 나서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발을 잃었고 신발은 영영 주인을 잃었습니다. 텅 빈 신발. 그것은 화려했던 스타의 삶 끝에 남겨진 공허함이자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슬픈 종착지를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텅 빈 신발만 바라보며 슬퍼한다면 그것은 황해라는 거인이 살아온 84년의 세월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비록 2다리를 잃고 병상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는 한국 영화의 역사가 새겨져 있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가장의 땀방울이 배어 있으며 끝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했던 한 사내의 투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크린 위에서는 영원한 승자였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떠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당뇨는 그의 몸을 무너뜨렸고 가난은 그의 노년을 옥죄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링 위에서 상대를 KO시키는 것만이 승리일까요? 황해 선생님이 보여준 진짜 액션은 영화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다리를 잘라내는 고통 속에서도 살고 싶다고 외쳤던 생에 대한 집착이었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였으며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내 영화를 봐달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그 숭고한 고집이었습니다. 비록 병맥에 육체는 내어주었을지언정 그의 정신만큼은 끝까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 황해이고 싶어 했고 그 바람대로 우리 기억 속에 배우로 남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운명에게 거둘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판정승이 아닐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황해 선생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을 함께 겪어온 50대, 60대 혹은 70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리는 튼튼하십니까? 황해라는 거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술 한 잔의 유혹 때문에 혹은 귀찮다는 핑계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의 처졌던 말년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건강을 잃은 후의 내일은 희망이 아니라 고문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숟가락을 내려놓고 운동화 끈을 매는 것,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거절하는 용기, 1년에 한 번 귀찮아도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는 것. 어쩌면 이것들이야말로 황해 선생님이 영화 200편을 통해 보여준 어떤 액션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인생의 액션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유전자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아들 전영록 씨는 여전히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의 길 이어가고 있고, 손녀인 티아라의 보람, 디유니스의 우람양 역시 할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대중 앞에 섰습니다. 세대에 걸친 연예계 활동, 황해라는 뿌리가 얼마나 깊고 단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비록 그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생명의 불꽃은 자손들을 통해,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팬들을 통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상상해 봅니다. 고통 없는 그곳, 천국이라 불리는 어딘가에 도착한 황해 선생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대의 전성기 시절처럼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과 기름진 머릿결, 그리고 무엇보다 튼튼한 두 다리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는 먼저 간 단짝 친구들도 와 있겠지요. 그들은 반갑게 그를 맞이할 겁니다. 어이, 황해, 왜 이제 왔어? 한판 붙어야지. 그는 껄껄 웃으며 가죽 점퍼를 벗어 던지고 링 위로 가볍게 뛰어올라 섀도우 복싱을 할 것입니다. 쉭, 쉭. 허공을 가르는 주먹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스텝은 나비처럼 가볍고 펀치는 벌처럼 매섭습니다. 땀방울이 튀고 심장은 힘차게 박동합니다. 혈당 수치 따위는 걱정할 필요 없는 그곳에서 그는 영원히 늙지 않는 액션 스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